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근천입니다. 오늘 자유민주주의 사전에서는 피고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다수는 독립적인 고용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 고용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히 나타난 이런 사회 구조가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산업혁명기는 서구하고는 달리 1960년대 내지 1970년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 경제에 속했었는데 급속하게 산업화되면서 대거 대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인구 중에 피고용자에 속하는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독립된 고용주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소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서구의 모든 국가에서 최대 다수 유권자층을 차지하는 계층이 고용된 피고용자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정책을 지배하는 것이 이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피고용자 계층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반대로 기업가나 이러한 특수 계층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 조치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용자로서 사는 그런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회가 됐는데 그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유사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조직 속에서 고정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피고용자의 관심 분야나 사고방식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일으켜 경영하는 기업가라든지 또는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서 피고용자는 눈에 보이는 공로에 의해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점차 그러한 성향이 다수의 이해를 반영하다 보니까 모든 제도, 사회 제도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지만 기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느냐 하는 그 공로, 이거보다는 실제적인 성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사회가 점차 기업가에게는 덜 우호적인 사회, 심한 경우에 반기업적인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한데 30여 년 전에 한국 사회가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자유 또는 책임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컨대 근로대중을 부추겨 대기업 경영을 마치 사회 악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예전처럼 대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예전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몇 년씩 스펙을 쌓는다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과 같은 특별한 소수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는 이와 같이 점차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마르크스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자본가 계급이 가진 것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타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있고 성장하는 그런 경제 속에서 피고용자 계층의 형편은 지속적으로 개선됩니다. 다만 산업혁명기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갑자기 도시로 올라온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거는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농촌의 고요한 정막 속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고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벗어나 장차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가 계층과 피고용자 계층은 상생 보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극심한 반기업 정서는 일부 이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선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기업 정서가 깊어지는 현상은 한국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합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영웅적인 업적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자유사회로 존속하려면 이런 기업가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이에크는 사회가 자유체제로 계속 성장을 하려면 사회 속에 일종의 유한계급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들이 없이 사회 전체가 대중적 평준화로 묶여 있다면 그런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한계급은 어쩌면 가족으로 승계되는 재산 때문에 일 안 하고도 잘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층은 간혹 대중의 눈총을 받는 사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이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일에 큰 돈을 낭비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실험을 앞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컨대 골프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와 같은 운동들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오직 돈 많은 특수 계층만이 누렸던 호사,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그 실험 덕분에 나중에 대중이 누리는 행복의 그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예전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은 르네상스를 꽃피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피렌체 메디치는 예술가들을 열심히 후원을 함으로써 결국 문예부흥을 일으켜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를 고급 취미에 쓴 셈입니다. 사람이 사회 속에서 살 때 사람은 고결한 성자는 아니고 권력욕에도 몰입하고 여러 가지 판단도 잘 못하고 이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본성과 관련된 일련의 일관된 철학적인 가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조직 속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조직을 만들고 설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가 원한다는 말로 특이한 소수를 말살하려는 풍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들은 헌법의 원리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 중앙기관과 그 단위 및 기타 여러 도구들 사이에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처리하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이 그냥 다수의 원리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회는 언젠가부터 진정한 리더가 실종된 듯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역시 모든 사회 제도가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원리를 아무런 견제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성실성은 거의 리더십의 본질 혹은 그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위나 특권이 아닌 덕이 있는 리더, 이것이 바로 유덕한 그 리더고 이것이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위나 특권이 아닌 사회를 바르게 인도하려는 의무감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협작군이지만 군중을 선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과 권위가 단지 힘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권력과 권위는 객관적인 진실의 가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정당한 권력은 조직의 기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권력이며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행사됩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공교육은 기본 사명도 모호하고 그들이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보면은 이 공교육의 그 권력은 정당성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책임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은 개인이 주권자가 돼서 조직의 사명을 완수할 때 가능해집니다. 특별하거나 잘난 사람을 끌어내리겠다는 질투심으로 사회가 조직되면 그 사회는 점차 기능을 상실할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자율적인 통제 능력을 갖고
책임을 수행할 때 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평준화로 치닫는 한국의 공교육은 사회를 자유체제로 나아가게 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책임 있는 피고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